오는 30일부터 미국 연준의 FOMC 정례 회의가 열립니다.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파월 의장이 내놓을 메시지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34년 만에 160엔을 돌파했습니다. 슈퍼엔저가 계속되면서 원화 가치가 동반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 중인 네옴시티가 자금난 때문에 사업을 대폭 축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규모 수주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전기차 수요 부진 속에 배터리 업계가 생존 전략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흑자를 노리던 SK온이 다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이번 주 열리는 미국 연준의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단 한 사람에게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 회의를 끝내고 나온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 주식시장은 물론 환율까지 들썩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 소식 신인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5월 1일에 있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선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합니다. 점도표와 같은 경제 전망 자료가 나오지 않는 이번 FOMC에선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을 움직일 가장 강력한 방향타가 될 전망입니다. 예상보다 높은 3월 물가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물가가 예상에 부합한다고 밝힌 파월 의장의 기조가 4월 들어 서서히 바뀌고 있는 가운데 파월이 얼마나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을지가 1차적으로 시장을 움직일 지점입니다. 파월이 물가가 예상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는 더 후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3월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월가는 이제 9월에도 금리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논리에 무게를 실기 시작했습니다. 29일 기준 미국 연방기금금리 시장 선물에 나타난 돈의 흐름을 보면 시장은 9월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을 44.2%, 그대로일 가능성을 43.1%로 봅니다. 일주일 사이에 9월에도 기준금리가 그대로일 가능성이 10%포인트 이상 높아진 겁니다. 월가에서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보다 더 매파적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클레이즈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다시 관측됐고 이는 파월이 보다 매파적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분석하며 미국의 올해 금리 인하가 단 한 차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분석가인 데이비드 메리클은 연준이 금리를 정상화한다고 해도 2%대 수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중립금리가 점점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미국 경제학계에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장기금리가 시장의 생각보다 높은 지점에서 안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역대급 슈퍼엔저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엔달러 환율이 34년 만에 처음으로 160엔을 돌파했습니다. 이 기록적인 엔저가 이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동반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창률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엔화가 또 추락하고 있습니다.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에 엔달러 환율은 장중 160엔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금융시장이 휴장이었지만 엔달러 거래는 역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매도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구두 개입을 했지만 엔화 가치 추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오늘은 일본 휴일이어서 아시아 시장에서 엔화가 거래됐다며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도 엔화를 파는 흐름이 빨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외환시장 직접 개입을 단행해도 효과가 한정적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통화시장도 당분간 동조화 모습을 보일 전망입니다. 국내 원달러도 장중 한때 1384원까지 오르며 동반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 자체가 계속 약세로 간다고 하면 아시아 전반적인 통화 자체도 사실은 동조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쪽이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 통화의 급변동성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실물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고착화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부 부채, 한국의 부동산 PF와 가계 부채 등의 리스크가 해외 투자자들의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달러도 강세 분위기가 뭐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부채에 대한 리스크, 아시아 전반적인 어떤 부채의 리스크 자체가 조금은 뭐 얘기될 수 있는 거리는 분명히 있겠죠. 이번 주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을 앞두고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반대되는 상황이 연출될 경우 아시아 통화시장은 또 한 번 출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전 세계 배터리 1위 기업 중국 CATL에 이어 중국의 빅테크 바이두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전기차 현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서우 기자입니다. 현대차는 베이징 모터쇼에서 고성능 전기차 모델 아이오닉 5N을 선두에 내세웠습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N을 올 하반기 중국에 본격 출시하고 현지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앞서가는 전동화 기술력을 상징하는 아이오닉 5N을 베이징 모터쇼에 공개하며 중국 고성능 전동화 시장에 본격 진입을 통해 현대만의 차별화된 전동화 전략을 이어가고자 하는 기아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모델로는 처음으로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EV5로 맞춤 공략에 나섰습니다. 장거리 운전이 많은 환경에 맞춰 운전석 마사지 시트와 콘솔 내장 냉온장고 등 다양한 실내 기능들을 추가해 현지 소비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끈 건 세계 최초로 공개된 제네시스의 럭셔리 세단 G80의 전동화 부분 변경 모델. 지난 2021년 상하이 모터쇼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 3년 만에 상품성이 대폭 확대된 모델로 재탄생했습니다. 중국 전용 외장 색상인 비전 블루를 추가하는 한편 4세대 배터리를 탑재해 기존보다 더 긴 주행거리를 확보했습니다. G80 전동화 부분 변경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였고 GV80 쿠페의 중국 시장 출시를 알리는 등 중국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이 세계 1위 전기차 시장인 중국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는 중국 1위 업체들과 손잡고 강력한 현지화 전략에 나섭니다. 현대차 그룹은 CATL과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서 바이두와는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잇는 커넥티비티와 자율주행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현지 전용 전기차 모델을 순차적으로 출시하며 친환경차 라인업을 대거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 중인 서울 크기 44배에 달하는 미래 신도시 네옴시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수백조 원의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데 사우디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고 투자 유치도 기대에 못 미치면서 사업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방 기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 이 비전으로 봤던 것보다 사업 규모가 이게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죠?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굉장히 대규모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 정말 최소한으로 줄어들게 생겼습니다, 지금. 일단 네옴시티가 이제 사우디 실권자인 빈 살만 왕세자가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 사막에 대규모 신도시를 짓는 프로젝트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높이 500m의 거울벽 건물을 이제 170km 길이로 있는 직선 도시, 이 더 라인이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네. 2030년이 이제 완공이 목표였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2030년까지 완공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최소한인 2.4km 구간에 불과했던 겁니다. 네. 게다가 입주 목표도 10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네, 이 빈 살만이 돈이 떨어졌다는 이 농담 같은 얘기가 좀 들립니다. 이 정말 사우디가 돈이 없는 겁니까? 일단 사업 계획이 처음 발표됐던 2017년만 하더라도 총 사업비가 이제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이제 685조 원 수준이었는데 네. 이게 뭐 거의 지금 3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아무리 이제 오일머니로 중무장한 그런 사우디라도 2,000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네. 설상가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 조달이 힘들어졌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업 구조가 사우디 국부 펀드에서 초기 자금을 대고 나중에 필요한 자금은 해외 투자를 유치해서 충당하는 방식인데요. 이 사우디 국부 펀드가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난해 기준 현금 보유액이 21조 원 수준으로 거의 70% 가까이 1년 만에 급감을 했고요. 이 해외 유치 목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열었던 로드쇼에서도 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습니다. 네. 특히 굉장히 좀 중국 자본에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던 중국 자본도 현지에서는 시큰둥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가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일단 무산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제 규모 축소나 사업 기간 연장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단 사우디가 현재 2029년 아시안 게임 그리고 2030년 이제 엑스포 또 2034년 월드컵 같은 이런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을 뿐 아니라 네. 또 활주로만 6개에 달하는 그 킹살만 국제공항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네옴에만 주력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좀 모하메드 알 자단 사우디 재무장관이 이제 네옴과 관련해서 특정 프로젝트는 3년에서 5년까지도 늦춰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프로젝트 자체는 좀 진행이 되겠지만 그래도 처음 기대했던 것만큼 좀 이런 대규모 미래 신도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네, 사우디가 이 벌려놓은 일도 많고 돈 쓸 곳도 참 많은데 그런데 우리 건설사들이 이 네옴시티 사업에 대한 기대가 참 컸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주 눈높이가 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22년 하반기, 그러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이 기관들과 이제 네옴시티 관련 이런 MOU를 거의 뭐 한 40조 원어치를 체결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금액은 1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더 라인 터널 공사를 수주했고 그리고 뭐 한미글로벌이 PM 그러니까 뭐 사업장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일감을 따냈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제 뭐 송전선로 공사라든가 간단한 이제 그런 설계 같은 것들로 이제 금액을 채웠는데 어쨌든 결국 남은 금액이 30조 원 가까운 금액인데 네. 요 금액이 이제 본 계약으로 이어지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지만 업계에서는 지금 거의 기대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제 우리가 이미 따낸 계약이 뭐 취소되거나 뭐 금액이 좀 줄어들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일단 규모가 축소될 것이 유력한 이제 더 라인의 경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이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사에 들어갔고 지금 필수 인프라인 지하 터널을 짓고 있기 때문에 뭐 도중에 뭐 짐을 싸서 돌아올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라인의 첫 관문으로 알려진 그 대규모 인공만 히든 마리나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도 지금은 계속 입찰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초기 사업이나 필수 인프라 계약 위주로만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아주 최소한도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플러스 방서후 기자였습니다. 의료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당장 매출이 줄어든 데다 이 대학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 실험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앞날을 예상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사 파업.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만큼이나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 역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수술과 입원 감소로 원내 의약품 처방이 크게 줄면서 제약사 매출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한 의약품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원내 기준 1분기 의약품 사용 금액은 20%, 금액으론 1,490억 원 줄었습니다. 주로 마취제, 진통제, 수액, 항생제 등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들입니다. 의대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원내 처방이 많은 제약사들의 경우 1분기 실적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2분기 실적 역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약품 매출 감소란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의 신약 개발 임상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상을 진행하기 전 담당 교수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를 열고 안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의사사직으로 심사가 지연되면서 임상 과정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제일 큰 게 IRB 심의거든요. 다 뭐 나가 있거나 이런 일 자체가 좀 직장이거나 일부는 사직을 해서 그 자리를 다른 분들이 채워야 되니까 근무 시간이 길어져서 이런 자체는 좀 직장으로 밀린다거나 앞부분 행정적인 부분 그게 많이 지연되죠. 더 큰 문제는 의료 파업 장기화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 동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당장 의약품 매출 타격을 넘어 임상시험을 통한 신약 개발이 지연되면서 경쟁력 자체가 약화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임상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되는데 중증 난치성 중심으로 지연이 되다 보면 매출이라든가 더 나가서 이제 글로벌 진출할 때 상당히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달 넘게 이어진 의료 공백 사태로 매출 타격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전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부진 속에 이 배터리 업체 SK온이 또다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기차 수요 부진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 속에 이 비용을 줄이고 투자 속도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 나왔습니다. 강 기자, 먼저 SK온의 모회사 SK이노베이션 좀 실적부터 살펴보죠. 이 모회사 실적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6,247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7% 늘었고 시장 예측치의 1.5배 가까이 늘어난 셈인데요. 사업 부문별로 보시면요. 석유 사업에서 영업이익이 5,911억 원, 화학에서 1,245억 원으로 실적 호조를 이끌었습니다. 최근 중동 불안으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정제 마진이 좋아졌기 때문에 라고 회사 측은 설명을 했는데요. 반면에 배터리 사업 부분이 SK온은 3,315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였는데 직전 분기 지난해 4분기 186억 원까지 줄었던 적자가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 사업도 영업 손실이 644억 원으로 적자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같은 배터리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미국의 세액공제 혜택 덕분에 흑자를 냈다고 하던데 네. SK온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도 적자를 낸 겁니다. 네, 맞습니다. SK온은 적자 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 1년 가까이 노력을 했는데요. 한 개 분기 만에 다시 3천억 원대의 적자를 낸 겁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세액공제를 포함한 수치인데요. SK온은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에 따른 가동률 저하와 미국 첨단 제조 세액공제의 축소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SK온이 받은 세액공제를 규모를 보시면요. 지난해 4분기 2천억 원이었던 반면 1분기 3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전기차 생산이 크게 줄었고 그 결과 미국 현지의 배터리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SK온은 2021년 10월 물적 분할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을 하겠다고 목표로 삼고 있는데 연내 분기 기준 흑자 정도는 가능할 겁니까? 네, 오늘 실적 설명회에도 흑자 전환의 시점을 묻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SK온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을 목표로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근거로는 하반기부터 미국 포드사 등 고객사와 이제 신차 라인업이 출시가 되고 북미 아이오닉 5, 폴스타 판매 증가에 따른 세액 공제액이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또 올해 헝가리 이반차에 위치한 3공장과 중국 옌청 공장이 새로 가동에 들어갑니다. 특히 SK온의 약점이었던 수율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올 1분기를 기점으로 전체 공장 수율이 90% 초중반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1분기 고객사의 재고 조정으로 가동률이 줄고 판가가 떨어진 점은 뼈아프지만요. 하반기부터 배터리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특히 수율 문제가 해결되면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SK온은 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만큼 이 부담이 좀 상당할 텐데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이 자금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까? 네, 올해 초에 SK온은 이제 자금 조달에만 설비 투자에만 7조 5천억 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네. 오늘 컨콜에서도 SK온은 이제 투자 부담이 가장 큰 거는 포드사와의 합작 법인 그리고 현대차와 북미 합작 법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두 프로젝트가 모두 미국에서 진행되는 만큼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낮은 금리의 정책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SK온 측은 미국 에너지부와의 정책 자금 조달을 위해 최종 협상 중이라며 정책 자금을 받으면 포드사와 프로젝트 자금 대부분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어 현대차 등 북미 합작 법인의 경우 이제 파트너사들의 대여금과 그리고 이외 다양한 외부 파이낸싱을 통해서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주영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을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47조 원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 가운데 유사하거나 중복된 부분도 통폐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주영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2번으로 나눠 3번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사용 제한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육아휴직의 소득 대체율을 대폭 올릴 겁니다. 사용 횟수라든가 사용 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풀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소득 대체율은 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급여 소득 대체율은 40%대 수준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기존 소득의 절반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OECD 회원국 중 27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은 이 중 17번째로 하위권에 속합니다. 주요 국가에 비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긴 편이지만 실제 사용 비율은 최하위권인 이유입니다. 이날 포럼에선 수십조 원에 이르는 저출산 예산에도 출산율 하락이 지속되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출산 예산이 50조 원에 이르지만 가족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GDP 대비 1.55%로 OECD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것. 이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하고 저출산 정책 효과를 따져본 뒤 이를 통해 예산 등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저출산하고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유사하거나 중복돼가지고 통폐합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국민들께 저출산 예산에 정부가 얼마나 썼는지 하는 걸 이번 대책을 통해서 좀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 종합 로드맵을 다음 달 초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